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MBTI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도 하신 이후경 박사님의 글이죠. MBTI, 잠재력 개발을 위한 성격 유형 도구.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걸 보면 MBTI가 그냥 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나누는 거 이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고 또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글에 나온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어떤 큰 부잣집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막 일하는 사람들 성향이 안 맞아서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각자한테 딱 맞는 역할 있잖아요. 그걸 찾아주니까 집안이 아주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적합성.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그 적합성을 개인의 그 숨겨진 잠재 가능성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보잖아요, 의식은. 근데 사실 물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무의식이 진짜 힘의 원천인 것처럼 이 잠재 가능성이 개인과 조직의 진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저자분은 한국 사회가 좀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면서 개인 차원에서 잠재력을 이렇게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도구로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점성학 이런 거랑 같이 MBTI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특히 MBTI에 좀 집중해서요. 이게 직무 적성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격 이해하는데 얼마나 쓸모 있는지 보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BTI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후경 박사님 글은 크게 보면 융의 심리 유형론, 그리고 4가지 선호 경향, 16가지 성격 유형, 마지막으로 유형의 역동과 발달,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MBTI의 뿌리가 된 칼 융의 심리 유형론부터 시작해야겠죠. 물론 융 이전에도 히포크라테스나 크레치머, 스프랭거 이런 학자들이 유형론을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융이 이걸 심리학적으로 아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거죠. 융은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 기능을 4가지, 그러니까 사고 T, 감정 F, 감각 S, 직관 N, 그리고 삶에 대한 기본 태도를 2가지, 외향 E랑 내향 I 이렇게 나눠서 총 8가지 기본 심리 유형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합리적 기능이랑 비합리적 기능인데요. 합리적 기능은 판단 기능이에요. 논리적인 사고 T 그리고 가치 기반의 감정 F 이게 해당되고요. 반면에 비합리적 기능은 외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 기능인데 오감 기반의 감각 S하고 또 육감, 통찰에 가까운 직관 N 이게 속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논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치 그 보고 싶지 않은 것도 그냥 보이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처럼 외부 정보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식한다. 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뭔가 막무가내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그렇군요. 자,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MBTI의 핵심이죠. 4가지 선호 경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깍지 낄 때 어느 쪽 손가락이 위로 가는 게 더 편한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MBTI의 선호 경향도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더 자연스럽고 편한 쪽이라는 거예요. 환경 영향 받기 전부터 이미 좀 잠재된 선천적인 경향성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는 에너지 방향, E, 외향이랑 I, 내향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외부 세계에 관심 많은 게 외향, E, 그리고 내면의 생각이나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내향, I, 이 차이죠. 외향은 좀 폭넓은 관계나 활동, 내향은 깊이 있는 관계나 집중에 더 가치를 두고요. 글 속에 재밌는 예시가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외향형은 막 3차까지 가서 신나게 놀면서 스트레스 푼대요. 근데 내향형은 1차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고 3차쯤 가면 다음엔 절대 오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공감 가시나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저는 약간 내향 쪽이라 그 예시가 확 와닿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방식인데요. S 감각하고 N 직관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감각형 S. 그리고 어떤 직관이나 영감, 가능성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직관형 N 이 차이인데요. 감각형은 좀 지금, 여기의 현실, 나무를 본다면 직관형은 미래의 가능성이나 숲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사과를 볼 때 감각형은 뭐 빨갛다, 둥글다, 아삭한 식감이다 이런 걸 떠올린다면 직관형은 만유인력이나 백설공주 같이 이렇게 연상되는 의미나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 예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다른 거군요. 아, 저는 그럼 N인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인데요. T 사고하고 F 감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논리, 여기에 근거해서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고형 T.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나 뭐 상황적인 조화,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건 좋다, 싫다,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감정형 F. 이 차이예요. 아까 그 글에 나온 부부싸움 예시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요. 싸우는 도중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사고형 남편이 일단 밥 먹고 마저 싸우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감정형 아내는 이미 감정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고형한테는 밥 먹는 거랑 싸우는 게 별개일 수 있는데 감정형한테는 그 감정이 다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공과 사 구분 같은 것도 T가 훨씬 명확한 편이죠. F는 그 감정 상태가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J 판단하고 P 인식.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좀 통제된 환경을 선호하는 게 판단형 J.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좀 자율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게 인식형 P. 이 차입니다. 판단형은 딱 결론 내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식형은 과정을 좀 즐기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행 갈 때 J는 막 상세하게 계획표 짜잖아요. 근데 P는 대략적인 목적지만 정하고 좀 자유롭게 떠나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아, 저 완전 P인데요. 여행 계획 짜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많죠. 또 과제 제출 같은 경우도 J는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P는 마감 직전에 확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네, 딱 저네요. 벼락치기 전문이죠. 네. 이 네 가지 선호 경향, EISN, TF, JP. 이걸 조합하면 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16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유형들을 4가지 기질로 묶어서 이해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뭐랄까, 사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특징,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를 즐기고 자유분반하고 좀 행동지향적인 SP 기질, 디오니소스형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기질하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이나 안정을 중시하고 헌신적인 SJ 기질, 에피메테오스형. 이 둘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확 다르죠. 맞아요. SP 기질에는 ISTP, ESTP, ISFP, ESFP 유형들이 있고 SJ 기질에는 ISTJ, ESTJ, ISFJ, ESFJ 유형이 속하는데 특히 SJ 기질은 조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네, 실제로 회사 가면 SJ분들 정말 많죠. 안정감을 주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또 다른 큰 대비로는 그 지적 호기심 강하고 논리적 분석, 미래 설계 이런 걸 중시하는 NT 기질, 프로메테우스형이라고 하죠. 이거랑 인간관계나 의미를 추구하고 조화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NF 기질, 아폴로형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NT 기질은 뭐 과학, 기술, 전략 이런 분야에 NF 기질은 인문, 상담, 교육 분야의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NT에는 INTJ, INTP, ENTJ, ENTP가 있고 NF에는 INFJ, INFP, ENFJ, ENFP가 속하죠. 이렇게 기질로 묶어보면 16가지 유형의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훨씬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MBTI가 단순히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연결되는지, 즉
유형의 역동과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사실 MBTI를 잠재력 개발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성격 유형 안에는 아까 말한 4가지 정신기능 T, F, S, N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그 역할이나 영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주기능입니다. 개인이 가장 편안하게, 뭐랄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강점이죠. 마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쓰는 것처럼요. 반대로 가장 서투르고 좀 무의식에 가까워서 스트레스 받을 때 불쑥 튀어나오기 쉬운 게 열등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ESTJ 유형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T가 주기능이라서 이걸 아주 능숙하게 써요. 하지만 관계중심적인 감정, F는 열등 기능이라서 이걸 표현하거나 다루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기능과 열등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자기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주기능만 잘 갈고 닦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서툰 그 열등 기능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주기능을 잘 갈고 닦아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죠.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 부모님이나 학교, 직장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 그래서는 이걸 참효형이라고 하는데 이 참효형의 주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에 맞춰서 다른 모습, 가효형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일단 자신의 참여형을 알고 주기능을 잘 발달시키는 게 잠재력 실현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 전통적으로는 40세 이후라고 봤는데 이때는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좀 외면했던 열등 기명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진짜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40세 이후에? 네. 그런데 저자는 현대사회의 그 빠른 변화 있잖아요. 38선이니 4호정이니 하는 조기 퇴직 현상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제는 융이 말한 40세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전문성, 즉 주기능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나 리더십 같은 다면적인 능력, 그러니까 열등 기능을 포함한 다른 기능들의 개발과 통합이 요구된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GE 같은 글로벌 기업 보면 신입사원 때부터 강점, 약점 다 파악해서 경력 개발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찍부터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이해하고 성장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단순히 강점만 활용하는 걸 넘어서 약점까지도 끌어안고 성장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온전한 성장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성격 유형 아는 걸 넘어서 내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발달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가 잠재력 개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우경 박사님 글 통해서 MBTI를 잠재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글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 왕의 코끼리 꼬리 잡고 꼼짝 못하게 하던 용감한 아이 이야기요. 그 아이가 돈이랑 표단함에 길들여지면서 그 엄청났던 힘을 잃어버렸다는, 어쩌면 우리 안의 잠재력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더라고요. 저자 자신도 젊은 시절의 패기 이런 거 회상하면서 편안함에 젖어서 잠재력을 잃어가는 걸 경계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그 한국펀드평가 우재령 사장님 말을 인용해서 젊고 똑똑할 때 막 석사, 박사 이런 학위 과정의 시간 쏟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고요.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강점인 주기능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 그리고 가장 미숙하지만 어쩌면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열등 기능을 통합하면서 온전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길,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더 빨리 해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듯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기능을 더욱 갈고 닦아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노력과 함께 때로는 불편하고 좀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다른 모습, 즉 열등 기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융이 말한 40세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일 속에서 이 두 가지 성장을 함께 추구할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